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10시 5분이네요. 금방 다시 돌아왔죠. 네.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킥보드였습니다. 킥보드. 요즘에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분들 많은데요. 참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킥보드를 준비를 했고요. 퀵보드가 아니라 킥보드. 예, 뒤로 발을 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예전에 수동 방식의 킥보드부터 있어서 전동 킥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킥보드는 참고로 1920님 차도로 다녀야 하나요? 인도로 다니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차도로 다니는 게 맞습니다. 차도로 다니고 다만 이게 원동기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리고 헬멧을 그래서 반드시 써야 합니다. 헬멧을. 요즘에 보니까 이 전동 킥보드만 전문으로 단속하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경찰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열심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사고가 나기 전에 많이들 깨달아야 되는데 오윤정님이 우리 아들도 킥보드 타다가 넘어져서 팔 깁스했어요라고 또 이야기를 주셨고요. 또 이성민님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안내 보드 위에다가 이 킥보드를 방치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우식님 킥보드를 학교에 타고 온 학생들이 많아서 안전교육과 탑승 금지를 유도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8614님 저는 포천의 장성혁입니다. 누나가 유방암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장성혁님 그리고 누님 되시는 분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완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쾌유하십시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잠깐 그 코스닥 코스피 시황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0.17% 내린 2371,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입니다. 769, 뭐 상승과 하락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52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이 중동발 이슈 때문에 또 한 번 살얼음판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과 함께 그래도 찬찬히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실까요?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증시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사람 어떻게 더 많아졌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하락을 해서. 근데 뭐 물어봐도 제가 잘 모른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별 말씀을요. 그래도 시장이 종합주가지수가 올해 상반기에 오르고 한 두세 달 동안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횡보를 했는데요. 네. 근데 약간 그 횡보했던 그런 범위를 깨고 아래쪽으로 좀 기우니까 예. 뭐 투자자들 걱정 어린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뭐 박스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걸 또 일종의 깨고 내려가면 또 지지선이라고 심리적으로 좀 기댔던 네. 2400이 또 강하게 깨지니까 사람들 마음 더 흔들리고 네. 야 이거 이러다 2300 깨질 수도 있겠는데 네. 항상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이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본질적으로 예.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뭐 2,400이 지지선이라 2,300이 지지선이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네. 일종의 이야기 짓기의 함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이야기 짓기의 어떤 함정. 범위나 범주를 설정해 놓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시장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사실 뭐 떨어질 땐 어디가 지지선이 되느냐 올라갈 땐 어디가 저항선이 되느냐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은 이건 어느 누구도 답을 가질 수 없는 거고요. 예. 오히려 투자자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주가의 천정도 모르고 바닥도 모릅니다.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천정과 바닥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가격대가 과연 과매도 된 거냐 혹은 뭐 그 아직도 빠질 여력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생각법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역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디까지 밀린다 이건 뭐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다만 주가 지수가 2,300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뭐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경제가 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만은 좀 금융적 환경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기업 이익의 사이클이 있고 또 이제 금리라고 하는 거는 뭐 실물 경기와 무관하진 않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금융적 환경인데 그래도 저는 내년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나 기업 이익 사이클을 보면 올해보다는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익 추정치가 엄청나게 과잉 추정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글쎄요. 뭐 2,400 정도가 그냥 뭐 한국 시장에서는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수준인 것 같고 뭐 아래 위로 10% 정도 움직이는 게 큰 범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바닥은 모르겠지만 전 여기서 시장이 마냥 밀린다 그러면 최소한 좀 들고 버텨야 될 가격대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저평가 그러니까 권역으로 가는. 네. 오를지 떨어질지 어디가 바닥일지 어디가 천장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판 가격대이고 네. 이 정도면 정말 싸다. 네. 이 정도에 사두면은 언젠간 오른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대. 네. 저는 여기서 더 밀리면 그런 범주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기업들이 증자를 하고 해서 뭐 단순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간 게 2007년입니다. 네. 근데 2000인데 지금 뭐 한 2,300 조금 넘는 수준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뭐 벌어들인 이익은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이제 그런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코로나 때도 실은 뭐 그런 잣대로 보면 주가가 1,400까지 빠질지는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죠. 균형을 벗어나고 나서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 시장은 좀 싼 권역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뭐 돈 있는 분들은 한번 뭐 기회를 보셔도 될 것 같고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설사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식시장의 복원력을 믿으면서 기다려야 될 권역으로는 가는 것 같습니다. 공포와 함께 저렴한 주가가 찾아오는 거죠. 그럼요. 주식이라는 그래서 거는 어렵죠. 네, 특히나 지난 한 15년 정도 놓고 보면 2007년에 2000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이제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하면서 한국의 중국 덕을 많이 보다가 네. 시장이 잘 못 오르는 것 같아요. 고점이 잘 안 높아지고 코로나 때처럼 그런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거의 뭐 제로 금리 가까운 유동성의 모르핀이 있을 때야 또 한번 치솟았지만 다시 뭐 얼추 고점 대비 1,000포인트가 또 밀린 거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뭔가 이제 밀렸을 때 기회를 안 보면 저는 뭐 한국 시장에서 이제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뭐 좋아 보이는 건 없습니다만은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건 나름대로 또 그 자체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뭐 떨어질 때는 제 생각에는 바닥은 모르지만 좀 너무 시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공포심이 더 커지거든요. 그쵸. 올라갈 때는 조바심이 커지고 이럴 때는 주가를 보시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요. 어쨌든 금리가 유지가 되고 높게 유지가 되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는데 우리 내 기업이 고금리에서 견딜 수 있는 자산이라도 충분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지금처럼 시장이 격하게 움직일 때는 주가를 보게 되면 저는 좋은 의사결정을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서도 참 이게 우문현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중동발 이슈가 어디까지 퍼질지는 뭐 사실 국제 정세 전문가들도 예측이 네.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란 아니면은 뭐 레바논 어디까지 확전이 될 것이냐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혹여나 네. 이게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증시에는 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상황이 좀 1960년대 중후반과 같은 좀 기시감을 느낍니다. 오, 네. 예, 그 당시에 2차 대전 이후로 한 20년 동안은 세계 자본주의가 그때 물론 동서냉전이었지만 이 자본주의 블록은 아주 뭐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좋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코로나 전까지 한 20, 30년이 실은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 굉장히 물가도 안 오르고 안정적인 세상을 살았는데요. 네. 근데 60년대 중반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결국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뭔가 과하게 쓴다는 거거든요. 뭔가 과잉이 걸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때 물론 공급난 때문에 물건이 없어서 인플레가 생기기도 하지만 지금 공급난이 해소가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뭔가 과하게 쓰면서 인플레가 생기는 건데요. 60년대를 한번 반추해 보면 그때 미국 정부가 좀 과하게 썼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20년 정도는 크게 보면 미국의 민주당이 장기 집권한 네. 어떻게 보면 큰 정부의 시대였습니다. 정부가 많은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였고 그게 정점에 오른 게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하고 대통령에 오른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모토를 내걸면서 예. 정부 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트남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 베트남전에 미국이 10년 정도 빠질 거다라는 수렁에 빠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뭐 그 전쟁의 성패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이것저것 안 가리고 물자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인플레를 만드는 요인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정부 지난주에 미국의 그 8월 재정 적자도 너무 적자가 좀 크게 나오는데 뭔가 코로나 이후로 정부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제어 장치가 좀 이제 고장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GDP의 8% 가깝게 돈을 쓰고 있고 제가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네. 작년 2월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경로야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은 이들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거든요. 이런 거라 그러면 중동전의 성패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뭐 이런 환경들이 중동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것이 아무튼 뭐 금리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뭐 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라는 게 단기적 변수가 아니라 네. 긴 상수가 처럼 되고 되면서 네. 이걸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예측이 안 되는데 네. 항상 어딘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늘 특히나 최근 한 4, 5년은 뭐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투자 의사 결정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줘왔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런 변수들이 생긴 것 같고 아무튼 뭔가 이제 물가가 낮아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조금씩 가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금융시장에서 보는 것은 11월에 미국이 연준이 동결할 거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중앙은행의 긴축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쓰면서 그냥 금리가 자가 발전으로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들이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긴축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날 파월 의장도 말했지만 뭔가 좀 둔화가 돼야 물가가 잡히는 거다. 근데 전쟁이나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연방준비제도 긴축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거거든요. 중앙은행 금리 막 올리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돈을 막 써요.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당장 미국에서 두 개의 전쟁을 어떻게 치를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네. 결국은 전쟁은 아주 강력하게 물자를 빨아들이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이 인플레 환경을 좀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금융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아니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더 올리진 않더라도 이런 높은 금리 시대가 언제까지 더 갈 것인가? 네. 우리가 어디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네. 질문 아니겠습니까? 경험적으로 보면 편차가 좀 크긴 합니다마는 네.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하다가 금리 인상을 멈추는 마지막 금리 인상 시점이 지나고 나서 예. 한 9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금리를 낮추는 이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뭔가 고금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둔화가 되고 그래서 9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이건 과거 평균으로 봤을 때요. 평균입니다. 물론 조금 편차는 있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금융시장의 예상처럼 7월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내년 4월 정도가
금리를 낮추는 그런 시기가 될 텐데요. 네. 평균으로 보면.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뭐 여전히 잘 안 떨어지고 또 정부의 재정 지출이 물가를 자극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뭐 이미 지나갔다고 봅니다. 이제 연준도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1월 달에 금리를 3.5%까지 올리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지금 금리를 동결하는데 미국도 지금 지방은행이나 은행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는 거는 금융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쪽은 저는 이제 지나간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문제는 낮추는 게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환경이라 그러면 평균보다는 조금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일정 통계에 따르면은 내년 한 6월, 7월 정도는 가봐야 네.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우리나라 좀 이제 경우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올해 GDP 성장률이 한 1% 초반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성장률이 부진하니까 올 여름 정도만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막 특히 이제 외국계 분석기관 중심으로 해서 많이 거론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을 따라서 금리는 못 올리더라도 지금처럼 금리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를 먼저 낮추는 건 제 생각에는 좀 생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역대 그런 일도 거의 없었죠. 정말 큰 위기가 닥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진 게 장기화되는 것도 처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이 뭐 말한 것처럼 미국 경제가 좀 적당히 냉각이 되는 게 전체적으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좀 그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 투자를 자기들이 빨아들이면서도 또 재정 지출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이 좀 달아오르고 경제가 쉽게 안 식는 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보면 뭔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좀 불안한 불균형 요인이라고 봅니다.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요. 흔히들 사람들은 이 라운드 넘버라고 하는 뭐 100단위, 1000단위, 만 단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동평균선이라고 네. 하는 과거의 평균 특정 뭐 61선, 121선, 201선 이런 거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S&P 지수가 이제 4200선까지 거의 밀려 네. 있는데 이것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게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은 주 5 거래일 생각한다 그러면 한 240일 정도가 1년의 거래일인데 네. 뭐 휴일 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1년 정도 사람들이 봐왔던 평균적인 수준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투자한 사람들은 그 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번 사람이 많은 거고요. 그거를 하회한다 그러면은 뭐 좀 이제 손해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늘어나는 그런 권역인데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기술적 분석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뭐 차트 보시는 분들은 200일 이동 평균선을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분석을 뭐 절대시할 건 없습니다. 네. 절대시할 건 없습니다만은 뭐 그런 기준에서 보면 주식이란 게 돈 번 사람이 많다 그러면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뭔가 좀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이 생기는데 많이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 반대의 어떤 심리적인 동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뭐 4200선을 뭐 중시하는 분석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최근에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특히 금리 하락에 베팅을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미국에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장지수 펀드들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레버리지가 센 것들도 있더라고요. 막 3배 네. 레버리지도 있고 그래서 어떤 상품은 연초보다 한 50% 이상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보통 이제 국채 투자는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글쎄요. 저는 뭐 어떤 경우라도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가져야 네.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는 거거든요. 네. 뭐 그것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떤 견해를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내가 어떤 견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이 내 맘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시작할 때 준거의 틀, 시작점으로서의 견해를 가질 뿐이지 저는 오히려 시장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는 견디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뭐 굉장히 오래 잘 나갔던 일부 성장주들 조정을 받지만 이것도 저는 그 크게 보면 좀 견뎌야 되는 구간일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뭔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참 견디기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쪽집게라서 뭐 기왕 올라가는 거 한 방향을 잘 맞췄는데 거기 뭐 덤으로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건 좋습니다만은 투자라고 하는 게 늘 최선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최악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러시안 룰렛 같은 그 돌아가면서 총 쏘는 뭐 이런 네. 것들 하더라도 그거는 한 방 맞으면은 그냥 가능성이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늘 조심해야 되는데 뭐 이거 국채 레버리지의 경우도 이렇게 특히 장기채는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레버리지를 쓴다 그러면 뭐 소위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금리도 길게 보면 또 뭐 떨어질 때를 저는 뭐 기다리는 것도 길게 보면 지금이 지나고 나면 상당한 고금리였다. 추가적으로 오르더라도 길게 보면은 고공권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실은 한번 깨지게 되면 가격이 동일하게 오르더라도 내 원금이 잘 ETF 그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 떨어지면 저희 판단으로는 한국 주식의 경우는 좀 버텨야 될 가격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면 참 버티기가 힘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망을 잘하고 거기에 맞춰서 포지션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 내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고 버티는 것도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어떤 조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에도 저는 뭐라도 레버리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하, 어떤 뭐라도. 경우라도. 네. 그렇죠. 뭐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의 돈이라면은 버틸 수 있지만 네. 남의 돈으로 하는 건 버티기가 우리가 쉽지 않죠. 투자라고 하는 거는 워렌 버핏도 최근 한 50년 정도 보면 한 4번 정도 반토막이 났거든요. 워런 버핏도. 예, 워렌 버핏도. 네. 근데 뭐 우리가 시장은 잘 모르는 거고 나의 판단이 뭐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또 들고 버티는 것도 투자고 그렇게 보면 투자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만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레버리지로 물론 이제 ETF 레버리지 ETF는 돈을 빌려서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그 곱해서 사는 거는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을 좀 약하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투자에 좀 핸디캡을 좀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스스로 핸디캡을 만들지 말자. 그리고 또 너무 위험한 것을 추구하지는 말자. 아까 그 최선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악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저희가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가 전동 킥보드였거든요. 네. 저도 전동 킥보드 한두 번 타봤는데 야 이거 내가 100번 안전하게 타다가 한 번 사고 나면은 그냥 끝장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아까도 러시안 룰렛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만 전 세계 사람들이 러시안 룰렛 대회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살아남을 수 있듯이 그렇지? 그렇지만 아주 희박한 확률로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네. 그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되는 하죠. 거죠. 곱하기 0이 나오는 거를 그렇죠. 0에 가까운 게 나오는 걸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이제 가치 투자의 첫 걸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동 킥보드를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렸던 거고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뭐 레버리지라든지 그런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정말로 국채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국채 뭐 정방향 ETF를 투자하거나 할 때 지금이 금리 인상의 마무리 국면에 와 있고 버티는 것의 문제라면 국채 관련된
특히 금리 하락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는 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네. 생각에는 지금의 이런 고금리가 상당히 유지가 되면 경제가 탈이 날 것 같습니다. 미국마저도요. 그런 거라 그러면 지금은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네. 국면에선 또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면 지금이 고공권이다라는 이제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뭐 어디까지 오르고 또 언제 그게 떨어질 거냐 이런 것들은 어떤 의견을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게 투자에 절대로 투자가 그런 거 맞히는 게임이 저는 아니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잘못됐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돈을 벌게 하는 것이지 이거를 뭐 변곡점을 맞추고 이런 것들은 저는 뭐 한 번 맞출 수는 있지만 그것은 뭐 저와 같이 전망을 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더라도 그거를 맞추는 사람은 저는 안정적으로 맞추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도 그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예. 지금의 어떤 수준 네. 이게 비싸다 싸다 네. 과매수권이다 과매도권이다 그 정도는 보면 되겠다라는 그리고 말씀. 또 내가 버틸 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또 시장에 대한 판단과는 상관없이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보면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이고 네. 뭐 저 같은 사람과 비교 안 될 정도의 어떤 지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번 것은 그들이 가진 지식도 영향을 줬지만 투자에 대한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그렇죠. 태도. 좋은 태도. 그런 것들이 돈을 벌게 했다고 봅니다. 좋은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죠. 오래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네, 네. 조금 더 그 채권적으로 더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단기채가 아니라 네. 10년, 20년, 30년 장기채를 더 많이 주목을 합니다. 요거는 왜 그런지 네. 혹시 또 센터장님이라면 지금 단기채가 낫다라고 보시는지 장기채가 낫다라고 보시는지 좀 어떠세요? 뭐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이자를 계속 받는 거를 선택하는 게 뭐 금리가 떨어지면 장기채 가격이 더 오르는데 실은 뭐 그런 논리로 유리한 거기 때문에 뭐 장기채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저는 우리가 그 80년대부터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세상을 이제 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이후로 1940년대부터 1980년대 한 40년 금리가 올랐고요. 1980년부터 코로나 직후까지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지만 실은 미래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일종의 경험치기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거. 근데 우리는 최근 1, 2년은 금리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1년 반은 금리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네. 그 이전에 금리가 떨어진 관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높은 금리가 아주 비정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시적인 거죠. 과거에 어떻게 보면 관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뭐 장기채를 권하고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있었는데 이게 뭐 전 잘못됐다라는 의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장기는 잘 모르고요. 네. 단기는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뭐 만기가 짧으니까요. 특히나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어느 게 답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꼭 뭐 금리 하락을 생각해서 지금 장기채 배팅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 금리의 높은 것도 제 생각에는 섞어서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정창룡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분 누구신지 또 여쭤봤는데 예.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이십니다. 저희 항상 격주로 나오시던가요? 그렇죠? 네, 격주로 예, 뵙습니다. 격주로 함께하고 있는 개미수고 시간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의 흐름을 또 우리가 계속 봐야죠. 최근에 ETF 말고도 MMF라고 하는 네. 머니마켓 펀드에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거는 정말 단기 유동 자금들이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잠깐 거쳐가는 곳이죠. 예. 우리가 이제 개인들의 경우는 은행에 그냥 그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근데 그건 뭐 이자가 전혀 안 붙고 은행 좋은 일 시켜주는 거고요. 거의 없죠. 예, 뭐 MMF 같은 경우도 사실 이자가 많이 붙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예금보다는 이자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MMF는 개인들도 많이 쓰지만은 주로 기업체, 예. 뭉칫돈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MMF가 지금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높지 않거든요. 훨씬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MMF에 돈을 넣는 거는 일반적으로 상황이 좀 유동적이다. 이 돈이 돈이 갈 곳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다 둬야 할지 또 모르겠어. 묶어두는 그러니까, 것도 예. 뭐 만기가 긴데 묶어두게 되면 이자야 많이 받지만은 중간에 필요할 때 해지하게 되면은 그 뭐 거의 이자를 못 받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하면서 기업들이 최근에 자금 조달을 많이 했습니다. 뭐 회사채라든가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그 모인 자금이 좀 일시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MMF가 아무튼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세상이 너무 유동적이라서 돈이 갈 길을 잘 모를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뭐 앞서서 우리가 중동 전쟁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일들이 좀 많다라는 점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그런 어수선한 세상의 반영이 MMF 잔고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수선한 세상을 갈피를 못 잡는 돈이 단편적으로 또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좀 불안할 때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다라고 우리가 또 기계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달러, 금, 뭐 국채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네네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비트코인이 이제 금처럼 인정을 받아서 그런 거야?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 같은 데서는 가상화폐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그래요. 뭔가 돈을 옮기는 수단으로도 많이 거론이 되고 물론 이제 최근에 그 가상화폐가 많이 올랐던 거는 이제 ETF를 세계에서 제일 큰 ETF 회사인 블랙락 같은 데서 이제 ETF를 드디어 이제 출시할 거다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온 것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모든 가상화폐가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한 2년 전에 가상화폐가 좋을 때는 저금리 시절에 그때는 소위 잡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그 안에서 그 가상화폐 내에서의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뭐 비트코인 아니면 조금 넓히더라도 이더리움 이런 것들 주가가 조금 견고해진 것 같아서요. 이게 뭐 이 아주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장 비트코인의 범용화된 가상화폐의 범용화된 유형의 비트코인과 같은 것들은 조금 안정성을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나스닥보다 더 빠지는 게 가상화폐 지금까지 패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범용 가상화폐는 좀 수용도가 좀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이 ETF 관련된 뉴스들은 또 밤낮으로 막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런 ETF가 등장을 하면은 코인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유동성으로 비트코인도 오를 수 있을 거야. 또 이런 기대도 좀 그런 기대도 좀 반영이 있었던 되는 것 같습니다.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그 6657님이 월요일 업무를 시작하면서 센터장님 목소리에 생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 이제 아마 계좌에 좀 파란색으로 찍히는 손실 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항상 고민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나고 있는 주식들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조언이 좀 가능할까요? 참 어렵죠. 예. 우리가 모든 걸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알 수 없는 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산의 가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늘 오르는 건 아니고요. 네. 좋은 자산의 가치가 계속 오르다 보면은 기회는 우리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좋은 자산의 가치가 헐값에 거래가 될 때
늘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쉽지 않다란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를 맞추거나 주가가 대단한 특히 지금처럼 쏠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가를 무시할 수 없죠. 주식이 올라가면 내가 나쁘게 보는 주식이 올라가면 내가 혹시 못 본 건 없는지, 내가 좋게 보는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결점이 있는데 내가 못 본 건 없는지, 이런 것들 우리는 주식시장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되지만 주가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네. 대체적으로 주가는 합리적으로 움직이지만 늘 합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공자님 말씀 같은 말씀 드리지만 주가는 모르지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내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세상에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예, 금리를 중앙은행이 더 올리진 않더라도 높게 유지가 되면 미국의 서브프라임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리를 올렸고요. 네. 2006년 6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니까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니까 서브프라임이 터진 거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뭐 줄줄이 터졌거든요. 그럼 지금의 환경도 우리가 지금까지 파월의 입만 봤지만 파월은 금리 인상을 연준은 못한다고 보더라도 금리가 잘 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이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왕 물렸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야 되는 거고, 또 지금처럼 최근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뭐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안 망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과 그리고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불안한 주식들의 가격이 비슷하게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보지 마시고, 너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이것이 뭐 지금 그 재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없거나 그런 주식이라 그러면 저라면은 좀 가지고 버텨야 될 국면이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 네. 특히 거기서부터. 앞으로 한 5, 6개월은 정말 고금리가 유지가 됐을 때 신용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생존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정환 님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주식은 초보자는 돈을 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얼마나 배워야 마음 놓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이 없네요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증권회사에 20년 있었지만 다만 이제 20년 넘게 하고 크게 계신. 실수하지 않는 거는 네. 우리가 생존해 있다 보면 늘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늘 기회는 오기 때문에 저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내가 시장에서 포지션이 청산되는 포지션을 잡지 않는다 그러면 뭐 주식이란 게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지만 늘 사이클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버핏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2m짜리 높이 뛰기가 아니라 네. 30cm짜리 높이 뛰기라고 생각을 하라. 네. 본인도 그렇게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참 그 실적 시즌이 되어가지고요. 네. 또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네. 실적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아니면 실적이 좀 꺾이는 우려가 있을지. 실적은 제 생각에는 뭐 테슬라나 이런 쪽은 걱정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실적은 페이스가 괜찮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다만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개별 기업의 어떤 그 옥석도 중요한데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 클래스 전체적으로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도 중요합니다만은 뭐 지금 이제 금리 안정이 더 중요해 보이고요. 다만 뭐 실적이 좋은 기업이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더더욱 내가 조정이 있더라도 가져가야 될 주식이 되는 건 맞는 겁니다만은 한 연말 정도까지 보면 제 생각에는 뭐 실적보다는 금리가 더 주가에는 더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보다는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또 네. 거기 어떻게 버티느냐도 네. 같이 봐야 하는 거고요. 자, 오늘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다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도 다녀오시죠.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특별기화 1호의 주인공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각 총사퇴 등 국정기조 전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오늘 금융감독원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서만 3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 네. 좀 전에 콩으로 올려주신 그 질문 하나만 제가 답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서승범님이 FX는 뭔가요? 제 주위에 요즘 FX로 돈 벌 수 있다고 가입하라네요. 이게 FX가 Foreign Exchange라고 해서 외국 그 환율 있죠. 외국환을 가지고 이제 선물환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이른바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수십 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가지고 한 수천만 원까지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원체 큰데다가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FX로 단기간에 몇십 배 벌었다라는 분도 많은데 이걸 길게 하다 보면 누구나 잃게 됩니다. 그래서 FX로 쪽박 차신 분들 정말 많고요. 이게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특히나 여성 주부님들 사이에서. 근데 이게 FX로 돈 벌 수 있다, 가입하시라라고 하는 건 그 업체들이 여러분을 상대로 우리가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로 돈 벌 수 있습니다이지 당신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주변에 제 지인이 FX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도시락 한 15개는 준비해야 됩니다. 싸갖고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죠. 예. 서승범님 절대 시작도 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들어온 질문 들어보죠. 네, 휴대전화 뒷자리 0777번님 보내셨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면은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이용하지 않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이어서 6700번님도 카드 할부가 많으면 신용이 낮아진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사실 신용카드는 잘 쓰고 잘만 갚으면 오히려 신용점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는 대부분 일시불일 때 이야기입니다. 할부, 이거 무이자입니다. 오래오래 쓰세요. 사실 할부를 쓰고 있다는 건 그 기간 동안 돈을 안 갚아도 된다? 빚이 많아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또 무이자 할부 하나 더. 할부로 상품 하나 더 구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부채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점수를 계산하는 기관에서 저 사람 빚이 늘어나고 있네. 이렇게 보면서 점수를 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어서 0769번님은요. 할부를 갚을수록 그러니까 빚을 우리가 갚는데 이자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할부 이자는 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원금이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원금에 붙는 이자도 같이 줄어드는 게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성호님은 쌀값을 올리면은 과연 농민의 수익도 오를까요? 어떻게 될까요? 쌀값이 오르면. 그러면 좋을 텐데 사실 얼마 전에 원탁의 기자들 때도 이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쌀 가격이 좀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아마 네. 쌀 사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원재료비 이른바 인건비나 농사에 짓는 데 필요한 뭐 비료라든지 이런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또 오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쌀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쌀 가격이 또 마냥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10아르 그러니까 이게 한 1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1000제곱미터당 벼농사 순수익이 31만 7천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한 해 전에 비해서 36.8% 급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벼농사 지어봐야 수익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비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농민들의 수익성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7319번님은요. 킹크랩을 그 싸게 판다는데 왜 그런가요 하셨어요. 킹크랩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한번 요즘 드셔보세요. 싸졌답니까? 네. 최근에 이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한 달 전만 해도 킬로그램당 11만 원이었는데요. 이 11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40% 정도 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킹크랩 한 마리 한 3kg라고 하면은 네. 한 2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3kg짜리가 20만 원. 이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요. 그래도 그렇죠. 어우야 20만 원. 20만 원. 근데 예전에 비하면은 훨씬 싸졌다는 건데 이렇게 킹크랩 가격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그 킹크랩이 미국이나 유럽 수출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쌓였는데 또 여기에다가 이 중국 요즘 불경기죠.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서 그 물량이 다 값싸게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 아닌 킹크랩 특수의 이 반값 판매하는 대형마트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킹크랩 매일 시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값이 다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킹크랩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수입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사람들이 막 몰려간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가격이 올랐었던 적도 있고 또 수요에 따라서 그렇죠. 항상 수요에 달라지는데 중국 경기 안 좋아서 킹크랩이 우리나라로 많이 오고 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킹크랩을 사 먹을 정도는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다음 질문은요. 네, 청취자 오상성님, 미국의 전략 비축유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 한 3억 5천만 배럴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4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 83년 이후 최소라고 합니다. 네. 한 2010년 이후에는 그래도 한 7억 배럴 정도는 미국이 비축을 해놨었는데 이걸 조금씩 계속 풀고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고유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 비축률을 많이 방출하면서 그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냐 좀 논란이 있기는 한데 네. 예전에는 미국이 셰일가스를 퍼내지 못하다가 2010년대 들어서면서 셰일가스를 이제 퍼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야 이제 미국이 세계 1위 산유국이 됐어. 이런 상황에서 그럼 미국이 전략 비축률도 많이 쌓아놔야 되느냐. 그 반대인 거죠. 미국이 언제든지 셰일가스를 펑펑 뽑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략 비축률도 줄어도 상관없어. 큰 문제는 없어. 이런 흐름으로도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시간이 애매한데요. 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 애프터 서비스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미영 님이 아까 킹크랩 이야기 들으시면서 메시지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못 사 먹겠네요. 3kg짜리 20만 원. 한번 구경은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옥 님은 홍게는 싸서 자주 먹고 있어요. 예. 제가 꼬르륵 소리가 갑자기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홍게, 킹크랩도 뭐 건강하게 여러분 몸을 좀 관리할 수 있다면 사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